안녕하세요. 강효선입니다. 5월 문제풀이반 교환의 앞부분인 약술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환 안에는요, 약술의 기출 분석 및 약술 리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배상책임 부분부터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우리 먼저 약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례 문제와 좀 출제의 비중을 좀 잠깐 살펴보면 한 40%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약술이 좀 더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한 60% 정도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한 40%대 60% 아니면 뭐 60%대 40% 정도 이 안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 2회 때 같은 경우에는 약술이 70%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사례는 30%, 또 2회 때 같은 경우에는 약술이 30%, 또 사례가 70%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거의 아마 요 비율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비율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통 사례 문제만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데요. 사실 약술 문제의 비중이 적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약술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에 좀 능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약술을 잘 쓰실 수 있지만 우리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약술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중에 답안을 이렇게 좀 작성하는 걸 보면 약술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답안 작성을 할 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지금부터 뭐 여기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막 달달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론을 다 배웠고 지금 충분히 공부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리라고 보여지고 안에 또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막 이렇게 광범위하게 작성을 해놓은 건 아니고 그래도 간단간단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을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교환 안에 있는 이 약술 부분을 보시고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교환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는 크게 약술 부분의 출제 범위를 좀 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책임보험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법률 규정과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자, 약술은 다 법률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이 법률상 책임을 우리 약관에서 보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약관의 내용에서 또 기출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뿐만 아니고요. 이제 기타 부분인데 보험과 관련된 어떤 뭐 이론이나 개념 이런 것들이 좀 개별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거의 법약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약술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유해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답안 작성을 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이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려도 사실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데요. 자, 먼저 우리 그 질문 상황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자, 질문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접 청구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그냥 서술하시오, 뭐 약술하시오. 자, 직접 청구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뭐 10점, 20점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또는 직접 청구권의 뭐 예를 들면 개념, 그리고 법적 성질, 그리고 행사 시의 효과에 대해서 약술하세요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질문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신체순사에서는요. 일단은 1번은 유형은 한 번도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전부 다 구체적인 질문을 주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우리 2차 시험에서 뭐 손해사정 이론이 2차 부분에 있을 때에는 1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배점도 굉장히 높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사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모두 다 끄집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에 쭉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목차도 외워야 되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도 좀 상대적으로 작성량도 생각을 해서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신체순사에서는 이렇게 주면 사실 배점도 높아질 뿐더러 또 채점을 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네 과목이나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좀 감안을 해서 거의 출제 유형은 다 2번처럼 구체적인 질문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구체적인 질문을 주는 문제 유형이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기본 이론을 끝내고 어느 정도 공부량을 갖췄기 때문에 이 직접 청구권의 개념을 모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법적 성질, 그리고 제3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약술 문제의 질문들은 대부분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렇게 저도 질문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어떻게 외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뭐 약술하면 뭐 목차를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출제자가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목차만 그냥 외우겠어요. 따라서 목차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차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출제자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출제 유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실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답안지가 이렇게 줄글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우리 대학교 학생분들은 시험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하고 크기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칸이 조금 더 아마 넓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자, 이게 1번 문제다 이러면, 자, 먼저 문제 제일 위에는 문제 번호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출제자가 질문을 했는데 문제 번호가 없으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 썼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문제 번호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이 문제 번호만 쓰시는 거예요. 다른 거 쓰지 않도록 하셔서 딱 문제 번호가 돋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답안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이 번호를 좀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성 번호. 자, 번호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면 가장 큰 대목차의 질문은 뭐 아라비 숫자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밑에 이제 이 뭐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겠죠? 그럴 때는 뭐 숫자 1번 혹은 그 밑에 개념은 뭐 가로 1번, 그다음에 뭐 반가로 1번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에 이런 목차 번호를 사실상 통일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답안 작성이 매우 깔끔해지고 또 출제자도 내가 작성한 답안을 쉽게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독성이 좋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이렇게. 자, 저는 주로 큰 목차는 아라비아 숫자 1번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한 가장 큰 게 개념이니까 자, 이렇게 개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자, 그럼 직접 청구권의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쭉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단락에 따라서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큰 질문은 법적 성질이었겠죠? 자, 그럼 법적 성질을 써주시는데, 자, 한 단락을 작성을 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 줄을 좀 비우고 그 밑에 줄에다가 질문을 또 목차 번호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답안도 빨리 채울 수 있고요. 또 가독성도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법적 성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법적 성질은 뭐 크게 두 가지를 배웠죠. 뭐 보험금 청구권설과 손해배상 청구권설을 배웠으니까, 자, 1번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권설. 그러면 다시 또 그 밑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답안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설 이런 식으로 또 그에 따른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줄 비우고 마지막 효과. 그래서 뭐 보험자의 항변권이냐, 뭐 통지 의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주로 그럼 어디까지 작성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10점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또는 계산 문제에 딸린 뭐 소문제로 1번 해서 그 보험 약관의 뭐 보상 손해나 면책상 약술 5점, 그리고 계산 문제 그럴 땐 한 5점 정도로 출제가 되지만 딱 약술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거의 10점이 거의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15점짜리도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거의 한 10점 정도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점이라고 하면요. 우리 이 답안지에 앞뒷면에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면만 이렇게 줄글로 인쇄가 되어 있고 그 앞쪽 면 한쪽을 작성하는 분량이 약 1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한쪽을 꼭 작성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문제에 따라서 중요한 핵심만 다 들어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막 한쪽 분량을 무조건 작성해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핵심만 요약을 해서 너무 답안지를 막 이렇게 비게, 빈 공간이 많게 또 제출을 하면 상대적으로 답안지를 꽉꽉 채워서 작성한 이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 답안지가 허술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처음에 이 답안 작성을 하실 때 너무 요약하듯이 이 답안지를 채우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쓸 수 있는 내용, 생각나시는 내용들을 한번 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량이 이 문제에서 나오는지도, 그래서 뭐 2장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뭐 반밖에 안 채워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요. 너무 작성한 내용이 적다 이러면 좀 더 열심히 반복을 해서 답안지를 좀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좀 더 채우실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너무 이 10점짜리인데 막 2장씩 이렇게 넘어간다 이러면 굳이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답안을 많이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한쪽에 10점 분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또 더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점수 면에서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연습을 하실 때에는 거기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삭제를 하는 또 이런 그 연습을 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답안 작성을 무수히 많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노력한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그래도 어떤 주제를 접했을 때 내가 뭘 써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 이런 생각은 적어도 들진 않으실 거니까 미리 열심히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상위 이런 목차 번호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 그 밑에 다시 또 이런 하위 개념을 나눠야 될 때는 이렇게 소번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목차 번호 통일, 모든 문제, 사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독성을 좀 확보하시자. 자, 같은 질문이라도 이 답안지를 막 빈 공간 없이 너무 빽빽하게 막 작성을 하는 건 사실 출제자 입장에서 읽기도 너무 힘들고요. 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의사표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보기 좋게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시는 게 사실 약술 문제에서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약술 문제의 배점을 좀 확인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이 작성량도 좀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좀 해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법 부분, 약관 부분, 기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먼저 파트 1 부분에 법률상 책임 부분인데요. 자,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 1회 때부터 작년까지 거의 해마다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크게는 법률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법률 규정은 크게 민법, 그리고 특별법이 있었고요. 기타, 뭐 우리 의료가 이렇게 보통 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선배금 산정과 관련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회 때부터 여기 불법행위 성립 요건은 750조죠. 그 다음에 특수불법행위 755조부터 760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755조죠. 자, 그 다음엔 759조 나왔죠. 그리고 부진정연대체무니까 760조 나왔죠. 주로 다 법률 규정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이 법률 규정의 1항 정도는 확실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기출 분석을 해보셨기 때문에 안 나왔던 부분들, 예를 들면 뭐 756조, 758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가 대비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주의 깊게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뭐 제조물 책임법, 그리고 또 제조물 책임법, 이렇게 특별법들도 내용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 다 법에 있는 결함의 정의, 뭐 법에 있는 뭐 면책 사유들을 단순 암기해서 또 쓰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또 손배금 관련해서는요. 여기 일실 수입의 뭐 산정 방법이라든지 또는 통상손해, 특별손해 이런 것도 손배금 부분에서 우리가 다 다뤘던 주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뭐 제조물 책임법은 한 3번 정도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착안을 하셔가지고 뒤에 이제 나오는 질문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책임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책임보험의 주요 내용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이 문제 질문 옆에는요, 별표를 하나부터 3개까지 달아놨는데 이 3개라고 해서 무조건 중요하고 하나라고 해서 안 중요하다 사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아무리 별표가 3개라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로 적절하게 그러니까 시험 뭐 분량이 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문제로 좀 또 내기가 적절하지 않은 뭐 주제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을 때 뭐 이런 주제는 좀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기출이 안 나왔으니까 뭐 보셔라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별표 하나라고 해서 그냥 이게 넘겨버리시면 그런 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꼭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직접 청구권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 직접 청구권은 책임보험에만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1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저는 법적 성질을 쓰고 직접 청구권 행사를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먼저 여기 목차들 다 보시면 아까처럼 대목차들 여기 개념,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이죠? 그 다음에 뭐 3번째는 이제 효과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도 한번 쭉 보시고 자, 우리 법적 성질까지는 기출문제가 나왔고 또 법적 성질은 1회 때는 좀 기출을 낼 시력이 있었는데 현재는 소멸시효가 동일해져서 구별할 시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렇게 행사 시의 효과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그럼 이런 문제에서요. 직접 청구권, 아까 저는 개념 쓰고 법적 성질 쓰고 효과 쓰라고 했는데 직접 청구권의 개념을 쓰고 그 행사 시의 효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러면 법적 성질은 내가 외웠던 거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뭐 이렇게 외우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먼저 제일 대표적인 건 보험자에게 항변할 사유가 생겼던 거예요. 2가지의 사유를 들어서 항변할 수 있었는데 자,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자, 이게 배상책임보험의 메커니즘이죠. 자,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손배 청구에 대하여 가진 항변 사유로 보험회사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줄지 말지 항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피보험자와 이 피해자의 이 관계, 둘의 관계는 법률상 책임관계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아무리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에 나올 수 있는 법률 관계를 쭉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째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가지는 항변 사유이니까 보험자하고 이렇게 피보험자, 계약자, 즉 여기는 계약 관계니까 약관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뭐 계약상에 하자가 있냐, 보상 손해는 해당되지만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이 되면 보험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계약 피보험자에게 알려줘서 뭐 이렇게 협조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지할 의무가 있고요. 자, 그럼 피보험자는 통지를 듣고 보험회사가 협력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협조해줘야 될 의무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관에서는 이렇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협력할 의무에 따라서 뭐 소요된 비용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비용은 한도 상관없이 전액 보상한다. 이런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직접 청구권에서는 이렇게 행사 시 효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자, 우리 이거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얘기를 하는 개념이죠. 개념, 취지, 그리고 배상이나 뭐 보상 여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 딱 뜨면 일단 주요 포인트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징벌적인 손해배상은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기는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막 이 악의적인 어떤 의사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훨씬 확대되기 때문에 그 막 벌금 같은 것들을 고액으로 부과를 하는 뭐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다 담보해주지 못하겠죠. 뭐 또 다른 취지로 또 면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책된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면책이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법률 규정에서 뭐 이런 징벌적인 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념 취지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엔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징벌적인 배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죠. 자,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 부분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이 될 때 이 결함을 알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의미를 담은 규정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무조건 뭐 5배가 아니라 여기 제조물 책임법도 무조건 최대 3배가 아니라 이 각각의 법에는 이 고려돼야 될 사항들을 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해가지고 5배 이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징벌적 배상 이런 말은 없지만 그 의미를 담은 내용이라서 같이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시사성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배상 책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면책이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는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이런 손해도 보상을 해주는 일부 특약 상품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가입 실적은 미미하다라고 이런 건 기본 이론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의 5배 넘지 않는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에서 무조건 보상한다 이럴 수는 없고요. 아마 이걸 담보를 받으려면 별도의 뭔가 특약을 붙인다든지 별개의 방법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부분은 과실책임, 무과실, 중간책임주의의 개념을 먼저 쓰고 이러한 특징이 적용된 민법 규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일단 별표 3개를 좀 달아놨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실책임주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니까 이 귀책사유,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만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 민법 규정은 750조, 그리고 우리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도 과실책임주의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과실책임주의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경우겠죠. 우리 750조에서는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무과실 책임주의는 이렇게 가해자의 과실이 필요가 없는 거겠죠. 우리 민법에서는요. 758조 중에서 이 소유자가 지는 책임이 유일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간과실 책임주의는 특징이 과실이 필요하긴 필요하되 그 입증 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 규정들인데요. 주로 우리 특수 불법행위에서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758조 부분을 보시면 758조는 아까 소유자가 무과실이니까 점유자는 중간과실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책임 법리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또 이런 문제들도 또 파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과실 책임 그리고 무과실 책임이에요. 점유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만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데 소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 무과실 책임주의와 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전에 입증 책임 전환과 관련해서 특수불법행위 책임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요. 우리 귀책 사유의 입증 책임 부분에 대해서 쭉 쓰는 건데 뭘 비교하냐면 일반 불법행위 750조 그리고 제조물 책임
그리고 의료가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을 누가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자, 불법행위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엔 제조물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가 증명을 하는 거죠. 자, 제조업자가 증명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피해자가 증명을 하는 건데 피해자 입증 부담을 이 입법으로서 좀 완화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물책임법 안에는 이렇게 피해자가 증명해야 될 사항이 3가지가 들어가 있고 피해자는 이 3가지만 증명하면 되고 반대로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본인이 면책 사유를 대지 못한다거나 하면 책임을 결함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니까 책임을 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요. 지금 저는 이 3가지를 비교해서 약수를 쓰라라고 했지만 이 제조물책임법의 이 가운데 부분만 또 따로 떨어뜨려가지고도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가지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되냐인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줄글로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출제자가 수많은 답안지를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출제자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범 답안하고 여러분들이 쓰신 이 줄글로 쓴 내용하고 하나하나 이런 내용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문맥이 맞는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정도만 사실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라면 법률 규정에서 언급된 어떤 단어, 개념들이 답안지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또 약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약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단어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주로 출제자들이 찾을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뒤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의료가호 책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하고 이렇게 2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과실 없음 증명하는 거고 불법행위는 아까 피해자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도 좀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부분인데 이 소멸시효의 개념 취지는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목차 이렇게 상위 목차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중단 사유가 있어요. 기산점 다음에 중단 사유인데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를 대표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데 채무불이행이 있은 때로부터 소멸시효 그 기간은 10년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사채권은 5년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이 채무불이행을 주로 배운 이유는 의료 계약 때문에 배운 것도 있고 뒤에 금제 파트의 사용자하고 근로자 관계에서 이 사용자가 안전배려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그 성격을 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 의무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채무불이행을 배웠는데요. 자, 법원에서는 이 사업주가 그 안전배려 책임을 위반하면 그 성격을 상사채권으로 봐서 소멸시효 5년을 적용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일반 채권 10년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좀 등장을 했고요. 이건 근제에 가서 또 언급을 해놨고요. 다시 그때 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멸시효에서는 중단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 압류, 그다음에 승인 이런 것들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중단 시 효과는 소멸시효 기간이 멈추고 새롭게 다시 생긴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 중단 사유하고 효과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750조의 성립요건 입증 책임 부담인데 이미 기출이 되었고요. 아까 입증 책임 부담도 피해자가 한다 이런 내용들 나왔으니까 이건 너무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엔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의 개념을 쓰고 위법성 조각사유인데요. 별표 하나로 그냥 해드렸으니까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채무불이행을 배웠지만 사실상 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계약 책임이 아닌 모든 자사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채무불이행 책임은 읽어보시되 뒤에 가면 채무불이행과 이 불법행위 책임을 비교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문제로 한 번에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조금 별표를 좀 쳐놓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교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뭔가 예를 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세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안 두 가지를 주고 비교, 설명하라라고 한다면 크게는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 먼저 한 몇 가지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차이점 몇 가지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몇 가지를 써라 이런 말이 또 없어요. 지금 뭐 각 세 가지를 써라 이런 말이 있으면 딱 세 가지만 쓸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막 6가지, 7가지를 다 쓰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한 3가지 정도 쓰고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더 푸는 게 점수 득점면에서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에 막 이렇게 다 올인하고 이러는 것보다 적당히 쓰고 사실 다른 문제를 풀어주셔야 득점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공통점 부분이에요. 가해자나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과실책임주의를 막 얘기를 하면서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증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증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뭐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손해배상의 범위나 방법도 좀 같았죠. 채무불이행을 위반하던 불법행위 책임을 위반하던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방법은 똑같았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배상자의 대위였죠. 채권자 즉 피해자가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게 되면 이 채무자인 가해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걸 대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엔 차이점인데요. 사실상 차이점이 좀 더 중요하겠죠. 자, 만약에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공통점을 쓰고 보통은 차이점을 쓰는데 공통점보다는 사실 차이점 비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경우 답안을 작성을 하려면 차이점을 저는 먼저 쓰고 시간을 봐서 공통점을 쓸 것 같아요. 그만큼 차이점 부분에 점수가 더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귀책사유 증명이 좀 틀렸죠? 피해자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채무자, 가해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연대 책임 규정이 있냐 없냐에 이런 차이들도 있었어요. 자, 불법행위에서는 민법 760조에서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피해자 보호 면에서 더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채무불이행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태아의 권리 능력 부분도 좀 틀린데요. 자, 불법행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의 독자적인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겠죠? 여기 손해배상이 아니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따라서 태아가 뱃속에 있다가 하루라도 조금 뭐 1시간이라도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나와가지고 살아서 출생을 했다가 사망을 하면 그 태아 몫의 손배청구권이 독자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도 아까처럼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주로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기출이 된 부분이고 간단하게 법률 규정의 1항 정도씩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후부터는 이제 특수불법행위인데요. 아까 755조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 756조는 미기출이기는 하지만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이 사실 없어가지고 여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57조 같은 경우에는 미기출인데요. 또 이 문제는 약술뿐만 아니라 알고 계셔야 우리 사례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겠죠. 자, 757조는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책임이 없냐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서 다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겠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 수급인이 책임을 지는 거겠죠? 자, 그럼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가 사실은 중요했잖아요. 얘네들은 단순하게 도급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급계약 관계라는 건 서로 대등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뭐 선임, 지휘, 감독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급. 그래서 여기 민법, 도급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쓰고 니까 757조의 법률 규정을 쓰는 거고, 도급인이 그러면 대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 법률 규정 그리고 판례를 경우를 예시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책임이 없다. 자 그러면 그 뒷부분의 단락은 예외인 경우에이겠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도급인이 책임을 지냐면 757조의 단서 그리고 판례 노무도급일 때 도급인도 책임을 질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보신 다음에 이 문제는 머릿속으로 어떤 내용을 쓰는 건지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은 그 이후에 쭉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도급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고, 아까 세부적인 질문이 법률 규정 그리고 판례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법률 규정 757조 단서 규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때에는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노무도급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사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도 자기가 공급하면서 딱 시공 기술만 하도급을 하는 경우를 노무도급이라고 판례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 이 노무도급에서 왜 도급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냐? 이 관계가 되는 거겠죠. 자, 아까 도급인하고 수급인은 도급 계약은 서로 대등하기 때문에 제가 옆에다가 작성을 해드렸지만, 이 노무도급에서는 이 도급인하고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사용자하고 근로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인이 제3자에게 이 가한 손해에 대해서 이 도급인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게 노무도급에서의 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사용자, 피용자 이 관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수급인의 잘못으로 제3자를 다치게 하면 756조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자, 여기는 약술 부분과 함께 사례 문제까지도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58조도 아직 기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우리가 사례 문제를 풀 때 좀 약수를 좀 연습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서 758조 공작물 및 하자의 개념을 먼저 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점유자가 지는 책임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라고 했죠. 자, 그럼 먼저 공작물이 뭐고 하자가 뭔지 이런 내용 목차를 좀 이렇게 보시고요. 자, 공작물은 여러분 어떤 거였죠? 자, 인공적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 혹은 제작된 물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공작물의 개념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사례 문제에서 우리 풀었었죠. 이 공작물이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 영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법 적용의 근거는 국가배상법이라고 우리 사례 문제 아마 1번에서 이거 풀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하자 먼저 이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자, 제가 지금 블랭크를 쳐드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데나 쳐드린 게 아닌 그런 뜻이고요. 좀 핵심 이런 단어가 될 만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안전성 구비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자,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본서에 다 있었던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배웠고요. 자, 그럼 이 경우 하자에 관한 입증 책임을 지금 묻지는 않았는데요.
요건 질문은 아니에요. 아까 하자에 대한 뭐 개념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은 아니니까 생략하셔도 되는데 필요하시면 뭐 답안지가 안 차거나 그다음에 꼭 뭐 밑에 부분을 해석하는 데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원칙적으로 하자는 피해자가 증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점유자가 지는 책임에 대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점유자가 누군지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 자, 이게 점유자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 점유자의 책임에 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1차적으로 하자가 인정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면 또는 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뭐 증명된다면 그때는 점유자는 책임이 면제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이제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럼 이 부분만 또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아까 점유자하고 소유자하고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이 부분도 약술 문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개념은 아까 있는 내용이고 이 법률 규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질문은 이제 책임 법리를 쓰는 건데요. 자, 먼저 점유자 그리고 소유자 이렇게 목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적용되는 책임 법리, 법 적용에 뭐 어떤 근거가 되는 원리, 뭐 이런 거니까 점유자는 아까 우리 중간과실 책임주의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점유자가 면책된 경우에는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일 거니까 758조 정리를 할 때 꼭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759조 기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21번 문제 또한 기출이 최근에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22번 다 기출이 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요.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제가 강을 바꿔가지고 다음 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